오늘 선거 전략 전문가이신 이동호 선생님 모시고 현재 흘러가는 흐름과 또 무엇보다 대통령의 지지도 관련해서 이 여론조사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에 대해서 잠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길거리 나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믿을 수 없다가 조작 아니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는 지금 도대체 문재인 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 없는데 무슨 여론조사가 저렇게 나오냐, 도대체 이 조사를 믿을 수 있냐라는 얘기부터 또 뭐 후보들 가운데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나 봐요. 자기 뭐 다니고 만나는 사람들을 좀 보면 그리고 정당 지지자들 핵심 그 운동원들도 보면 그 사람들 다 지금 지금 오히려 정권 심판론이 많은데 왜 저렇게 나오냐 라는 얘기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몇몇 여론조사에는 그 회고 설문을 했잖아요. 뭐 지난 대선 때 누구를 찍으셨습니까? 뭐 그러면 지난 대선 때 뭐 우리가 지난 대선 결과는 알고 있잖아요. 뭐 문재인 씨가 41% 정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 씨가 24%, 그 다음에 안철수 씨가 23%, 22% 정도 받았죠. 뭐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좀 뭐 6%, 8% 이렇게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설문에는 보면 특히 이제 동아일보가 지금 그런 설문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동아일보의 시도는 굉장히 좀 좋은 시도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도 어떻게 지금 표집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 최근에 홍준표 씨에 대한 설문은 비슷하게 나와요. 뭐 지난번 23%였으니까 지금 19%, 18%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거는 모집단 100%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는 보통 보면 70% 참여하잖아요. 그럼 30% 투표에 참여 안 한다고요. 근데 여론조사는 그 사람 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41%를 받았으면 거기에 70%면 한 30%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그리고 홍준표 씨가 뭐 23% 받았으면 실이 14해서 17%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홍준표 씨의 지지도는 비슷하게 나와요. 최근에 동아일보 조사를 보면. 그런데 그러면 문재인 씨는 지금 뭐 50몇 %, 60% 가까이 나오니 이거 잘못된 조사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뭐 그거를 다시 지난 41%로 다시 이제 돌려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값을 구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가설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두고 이 여론조사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우선 하나씩 좀 따져보죠. 지난 대선 당시에 과대표집된 거 아니냐 문재인 씨 지지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돌려서 지난 그러면 4년 전에 예를 들면 지금 당시는 뭐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일 당시에 여론조사는 어땠나? 그때도 보면 대통령 찍은 사람들이 상당히 지지자들보다 훨씬 많아요. 53% 얻었는데 뭐 60% 이상 넘어갔어요. 물론 지금보다 그렇게 현저히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들, 특히 이제 분석 전문가 말고 조사를 하는 전문가, 회사에 다니거나 혹은 조사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은 이렇다 그래요. 예를 들면 여야를 찍은 사람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문재인을 찍은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홍준표를 찍은 사람들, 1번, 2번 찍은 사람들은 뭐 확고한 지지층들이니까 진보나 보수는 확실하게 답한다.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 보수에서 떨어져서 안철수 찍었다는 사람들 뭐라고 답할 거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추세에 쫓아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상은 안철수 찍어놓고 설문에서 물어볼 때는 본인이 착각을 하고 있든지 혹은 뭐 의식은 하지 않지만 거짓된 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사실상 그렇다고 뭐 이렇게 홍준표 찍었다고 답하기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자기랑 그래도 좀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찍었다라는 식으로 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참 여러 번 생각해보고 여러 많은 자료를 뒤져보고 또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지금 과대 표집됐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이거를 재조정해 보면 낫지 않냐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설득력이. 그러니까 안철수 찍었던 분들이 아마 문재인을 그런 쪽으로 생각. 그렇죠. 문재인을 찍었다는 식으로 네. 그 거짓 답하거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답하는 거 아니냐. 그런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가 그래도 나름 신뢰도가 있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또 여론조사가 지난번 그 20대 때 사실 그 종로에서 보면 그 오세훈 씨가 지금 이제 광진을에 가서 뭐 아주 뭐 접전 양상이잖아요. 당시 그 종로에서 출마해서 서울시장을 지낸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양반이 그 지금 현재 총리하고 있는 정세균 씨보다 계속 여론조사 10몇 % 정도 앞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기억하지만 오세훈 씨는 자기가 이제 여유 있게 앞선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역에 뭐 예를 그 뭡니까 그 지원 유세하러 다녔어요. 근데 막상 표를 딱 까보니까 오히려 정세균 씨가 10% 이상 앞서는 결과가 나와서 사실상 그 총선에서는 대참사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총선에서 여론조사가 참사가 벌어진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몇 번 걸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지금 이 조사 믿을 수 있냐 말이지. 이번에도 뒤집힐 수 있다. 이번에도 뒤집힐 수 있다. 그런데 좀 하나는 좀 우리가 좀 생각이 될 게 그런 참사를 몇 번 겪으면서 여론조사에서도 그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주로 그러니까 집전화번호를 가지고 샘플링 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알지만 집전화 갖고 있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집전화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나도 지금 사실은 그냥 갖고 있던 집전화를 지금 이제 없앴거든요. 왜냐하면 집에서 받는 사람도 없고 안 쓰니까요. 예, 안 쓰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 그럼 집전화 갖고 있는 사람은 고연령층이거나 안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 뭐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집전화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4년 전에 집전화로 이제 샘플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로 과잉 대피되냐면은 고연령층이나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고연령층 누가 유리합니까? 보수당이 유리하죠. 그래서 과대 표집된 거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면 그 여론조사 회사에서 계속 그 휴대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라고 하는 그 민원과 그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서 지금 휴대폰을 이제 정식으로 번호를 하지 않고 SK, LG 뭐 이런 KT에서 나오는 것들을 안심번호 번호를 내용을 좀 바꿔요. 뭐 010 이거를 그 080이나 바꿔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 예를 들면 미리 신청을 하면 열흘 정도 두면 신청을 해서 줘요. 여론조사에. 그럼 내가 전국을 해보고 싶다면 전국 샘플링을 주고 그 다음에 광진을을 조사해 줍니다. 광진을을 줘요. 그래서 그런 안심번호를 받은 휴대폰 전화하고 최근에는 집전화 번호를 뭐 예를 들면 9대1로 썼든지 혹은 8대2로 썼든지 어떤 데는 뭐 3대7로 썼든지 이 섞는 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 조사에서의 기술이라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섞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난 20대 총선의 그런 대참사와 이번에도 대참사의 가능성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많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휴대폰 전화도 지금 이제 많이 지금 반영이 70% 보통 다 70% 80%는 반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집전화 예를 들면 직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휴대전화를 주로 사용하고 집전화 안 쓰는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여론조사가 20대 총선처럼 정말로 뭐 참사를 그래서 완전히 뭐 20% 이상 크게 오류를 벌일 그런 가능성은 오히려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가 상당히 근사치가 있다는 게 지난 지방선거 보세요. 2000 몇 년도입니까? 18년도요. 2018년도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때 2018년도에 제가 여대연구원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도 사실상 여론조사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계속 문제지기 했었어요. 그래서 뭐 홍준표 대표도 직접 그 이야기하고 저도 그것 때문에 관련 자료를 많이 뒤져봤는데 그때 조사를 까보니까 조사 결과와 실제 투표 결과가 비슷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여론조사라는 것들이 사실은 저도 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 부장님도 아시지만
이번 총선이 갖고 있는 그 중차대한 의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냐의 그 중차대한 의미를 생각하면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대로 하면 우리 보수 우파의 그 충격적인 패배가 그렇죠. 예상된단 말입니다. 네. 다른 무슨 마지막에 반전의 도구가 없는 한. 그렇다면 저도 사실은 이 여론조사 틀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을 전문가 때 입장에서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의 경험. 네. 왜냐하면 지방선거 때부터 RDD라는 게 RDD는 이미 전화 걸리고 그 안심번호라는 것을 통해서 휴대폰 조사가 허용됐거든요. 저한테도 2번 왔어요. 네, 그러니까 휴대폰 조사가.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휴대폰 전화에 뭐 예를 들면 응답을 뭐 특히 지금 그 우리 보수 또 우리 보수 사람들이 응답을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수 정당 지지할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응답해요. 왜냐하면 얘들을 혼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오히려 그 샤이보스 있느냐? 저는 오히려 물론 뭐 지금 뭐 눈치 보면서 대답 안 할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직장 다니는 사람도 바쁘니까 네. 전화 걸면 응답 안 하는 건 훨씬 더 높지 않냐? 라는 측면에서 샤이보스 있느냐? 저는 그것도 존재를 그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추적해 보면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우리는 이 여론조사를 그래도 지금 현재 대체적인 지금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중앙일보 조사하고 갤럽 조사 전체적인 추세는 작년 연말까지는 어쨌든 뭐 사실상 아시지만 그 정부 심판론이 상당히 네. 우세했고 그 말이 굉장히 퍼져서 1월 달쯤에는 뭐 서울에 선거 하나만 아니냐? 라는 정도까지 말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김용호라는 뭐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아주 뭐 서울에 연고도 없는 사람 막 갖다 꽂았잖아요. 네. 막 갖다 꽂았던 배경이 뭐냐면 그래도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했거든요. 선거가 질 것 같았으면 그렇게 못해요. 네. 질 것 같으면 어쨌든 뭐 1000표, 2000표 싸우면 연고 없는 사람 어떻게 갖다 박습니까? 그리고 가려고 생각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래도 거기 가면 이길 수 있겠구나. 연고 없이도. 그래서 연고 없이 갖다 막 꽂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구로울에 지금 그 김용태 씨 같은 경우 지금 그 뭡니까 그 박영선 네, 씨 박영선 지역에 그 가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도 지금 김용태 씨 지금 보면은 지금 굉장히 지금 그 고전하는 걸로 나와요. 거의 뭐 네. 더블 가까이 차이 나는 걸로 네. 나와요. 그래서 김용태 씨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밀리는 걸 그 양반도 선거를 지금 벌써 3번째 3선했잖아요. 서울에서 어려운 지역 선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양반이 그 선거에 감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굉장히 나름대로 선거를 객관적 인식할 노력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강효식이라는 그 지역에 있던 사람,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죠. 이 양반을 제끼고 여기다 그 전략공천했으니까. 그래서 그 양반은 후보 단위로 하려고 노력해 물론 깨졌지만 그 강효식이라는 사람은 7, 8% 정도 나와요. 거기 한 10년 이상 있었으니까요. 네. 그렇게 노력했던 이유는 선거가 불리하다고 몸으로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꽂았던 이유들은 뭐냐면 어쨌든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나오는 결과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좀 이번 선거 결과를 우리 지금 그 보수 지지자들 그리고 자유우파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희망과 달리 어쩌면은 상당히 어려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걸 좀 보면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들을 한번 제대로 분석해보는 것도 네. 이 타임 중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근데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신 분이 여론조사 어떻게 믿냐.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좀 이야기를 더, 했잖아요. 네, 총선하고 다르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 휴대전화를 총선에는 반영해서. 휴대전화가 반영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전부 집전화를 가지고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휴대전화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 왜 직장에 나가서 일 보는 사람들 그리고 주로 20대, 30대, 40대 혹은 50대 정도까지. 네. 그러면 집전화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제 고연령층이었으니까. 그래서 어쨌지만 우선 그런 것이 지금 휴대전화가 반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사 회사 사람들의 의견은 우선
그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누굴 찍었냐고 물어봐도 자기의 의사를 좀 그 정직하게 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 그 이게 그 일반적인 현상이더라. 그래서 오히려 20대도 그랬다. 누구 찍었냐 물어보면 박근혜 찍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뭐 그런 얘기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그 고려해보고 그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저는 여론조사를 그래도 신뢰할 수밖에 없다. 상당히 욕을 먹으실 것 같은데 이 방송을 예, 보는 예, 예. 자유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은 왜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하나. 근데 어쨌든 지금 한 그래서 현실을 오늘 직시해야 지금 된다 보시는 오늘 거죠? 저도 사실은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의 그 간절한 기도와 소망처럼 저도 제 예측이 이 여론조사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 여론조사가 그렇게까지 틀릴 거라는 그 판단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또 여론조사는 추세가 있잖아요. 추세가. 네. 지금 어쨌든 아무리 잘못된 조사라도 계속 조사를 하면 추세를 반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속 문재인 지지도 그리고 더불어정당 지도자가 빠졌다가 30몇 % 빠졌었잖아요. 물론 야당 지지도는 항상 좀 한 20 몇 % 사이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빠지다가 그래서 야당이 상승 곡선을 그리는데 지금 현재 한번 보세요. 한 두 달, 2월들부터 2월, 3월까지 지금 미래통합당, 그전에 자유한국당 추세가 21%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21, 22. 정체란 얘기죠. 그런데 지난 두 달간의 지금 이 여당을 그래프를 보면 쭉 빠졌다가 다시 쭉 올라가요. 최근 조사 지금 한 4% 지난 2주간 4% 올라갔더라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7% 정도 상승했고요. 그러니까 이 추세를 반영해 보자. 대체로 사람들의 의견은 쉽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 마음이 바뀝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보수당 찍었다 하면 계속 보수당 찍고 네. 또 진보 찍는 사람 계속 진보 찍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그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지금 계속 보는 게 뭐 무당파라 그러죠. 네. 무당파직 투표 안 나온 사람 빼고 네. 그러니까 한 30% 투표장에 안 나오니까. 네. 그다음에 그러면 무당파란 중에는 제가 지난번에서 이야기했지만 투표에 참여하는 무당층이 우리는 지금 관심이 있다는 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여기 찍었다가 저기 찍었다 그래요. 그래서 특별한 뭐 이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인 분위기에 왔다 갔다 해요. 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현재는 그러면 양쪽의 지지자가 40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40. 네. 투표에 참여한 사람 기준으로 보면 좌파 40, 그다음에 우파 40, 그다음에 스윙 보트 20.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쫙 그 어떤 흐름이 형성이 되면 예를 들면 정권 심판이다. 흐름이 형성되면 그 집권 여당의 사람들은 내가 봐도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적극적 투표장에 안 나와요. 기권을 하죠. 네. 그러면은 문재인 이번에 기필코 혼내줘야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착같이 투표장에 나와요. 네. 그래서 결집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쪽 분위기 한쪽은 좀 좀 점차로 좀 축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분위기가 좀 밀리고 한쪽은 분위기 상승하면 중간에 보고 있던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편승하거든 주로 많이. 그래서 이 한쪽으로 쏠린단 말입니다. 지금 집권 여당 문재인이 그러면 축소될 가능성이 있느냐 좀 따져봐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지금 조사에는 문재인의 그 지지도가 7% 2주간 상승했어요. 긍정이 56%예요. 갤럽에 따르면요. 그리고 긍정의 평가 이유도 코로나19를 잘 대처하고 있다가 58%예요. 네. 그럼 그 60%에 달하는 사람들이 뭔가 코로나를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과 달라요. 우리들 아는 사람이 그게 왜 문재인 공이냐. 그건 사실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에 당하고 그 당시에 그 보건복지부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사태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래서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어요. 방역 시스템을. 뭐 그다음에 의사들이 헌신적 노력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어쨌든 뭐 언론의 보도든 그다음에 해외 평가든 지금 문재인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지금 정부 여당이 앞으로 위축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리고 정부 여당이 만약에 몰리면은 이 후보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현장에 나가잖아요. 투표 예를 들면 유권자들을 만나잖아요. 유권자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반응이 나오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 지금 1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다 하더라도 아니 밖에 나가 보면 야 문재인 잘못한 거야 막 이렇게 하면 그 이 후보자 입장에 자기는 지금 자기 당선이 최고 목적 아니에요. 자기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기서 문재인 아니야 문재인 잘하고 있어 싸우기보다는 몇 번 그 이야기 지는데 문재인이라는 말을 쏙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당 이름도 집어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만 하고 그 대통령하고 관계를 좀 멀리 하잖아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보세요. 후보자들. 전부 대통령하고 뭐 지금 우리 관련해서 예산 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대통령이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당들 후보들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나름대로 상승을 타고 있다 보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업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투표 이론에서는 그 코트 자락 그러니까 그걸 잡고 간다 해서 뭐 코트 테일즈 에펙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코트 자락 효과라고 그 유명한 사람이나 그다음에 대통령 이런 사람의 우리 같으면 옛날 바직장이 붙잡고 가듯이 코트 자락 붙잡고 자기도 위로 올라가는 뭐 그러시라도 그런 효과들을 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선거 막판이 가면 갈수록 그러면 이 추세가 여당은 상승 국면이 꺾일 가능성이 아직 없다. 뭐 그리고 만약에 뭐 이럴 가능성이 있겠죠. 만약에 뭐 갑자기 뭐 한 하루 저녁 10,000명의 대폭발이 일어났다. 코로나19 사태가. 근데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 그럴 가능성도 높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랬다면 야 문재인 너 뭐 했냐가 소리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 추세를 보면은 정부 여당은 그래도 상승 국면이고 야당은 침체 국면이다. 이렇게 보면 이 추세가 바뀔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렇다 보면 아무리 야당이 수은표가 있다고 해도 지금처럼 적어도 거의 배 이상 혹은 7, 8% 이상 차이를 뒤집을 수 있겠냐. 저는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지금 참 그 우울한 전망을 보는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갤럽 조사를 좀 보면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은 56대 부정은 36% 거의 20% 차이 나요. 그럼 지난 1년 몇 개월에 지금 최고 지금 그 대통령의 지지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평가가 어떠냐 보니까요. 30대, 40대에서는 거의 66, 60, 거의 70% 육박합니다. 30, 40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37% 정도의 유권자 비율을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이면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 가장 활동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이들이 지금 거의 70%가 문재인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그 50대예요. 박근혜 때는 50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50대에 이겼습니다. 50대에 한 7, 8% 정도 이겼어요. 그래서 그 50대 이긴 거 가지고 3, 40대 진 거를 좀 그 뭡니까 그 보완했 상쇄를 하고 그래서 그 60대 이상 이긴 걸 가지고 이겼거든요. 근데 지금 50대가 그 긍정이 54%, 부정이 41%예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지금 50대도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 지지도를 나오는 걸 보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41%, 그 다음에 미래통합이 23%. 특이한 건 무당층이 22%예요. 무당층. 무당층이라는 게 지금 그 자기 마음 아직도 모르겠다는데 일주일인데 보통 이 정도 되면 무당층을 좀 이게 줄어들어야 된다.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아직 적어도 우리 야당이 여전히 한번 좀 총력을 기울인다면 이 무당층 이게 41% 설득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무당층 22%를 설득한다면 무당층을 우리가 좀 가져간다면 뭐 예를 들면 3대 1 비율로 가져간다. 그러면은 그래도 한 40% 정도니까 그래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좀 밀리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무당층 20%라는 얘기는 이런 거거든요. 이 사람들 보기에는 그 전에 예를 들면 문재인을 찍었거나 지지했었어요. 문재인 80%까지 갔으니까 잘할 거라고. 그런데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경제 외교안보 이런 거 계속 실정을 거듭하니까 특히 조국 사태에서 이 양반 꼭지가 돌았거든요. 그래서 떨어져 나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정권 심판하는 분위기가 우세했죠.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다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이 사람들은 문재인도 싫고 그리고 지난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보기에는 보수 야당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이들을 누구로 끌어들일 거냐. 이분들을 끌어들이려면 어떤 아젠다가 중요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무당층들 중에서는 상당히 보수였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이 많을 거다. 그러면 지금 그나마 충격적 패배를 당하지 않으려면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떨어져 나온 사람들의 마음을 부여잡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겁니다. 문재인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켜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 예를 들면 분열, 여권 분열, 그다음에 이번에 공천 실패에 그래서 뭐 내부에서 뭐 탈락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은 오히려 스무스하게 갔는데 야당은 또 뭐 김영호가 지금 태극기 세력에 대해서 평가를 안 했니 해가지고 아주 뭐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저는 황교안 대표가 지금쯤에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총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여러분 한 번만 좀 우리 보수 야당을 자유우파를 좀 밀어주십시오. 과거에 탄핵 때 박근혜 대표가 어떻게 했습니까? 천막 당사로 이동하지 않았어요. 이동하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상 거의 다 죽어가는 우리 당을 이제 박근혜 대표가 그래도 살려놨죠. 그래서 그때 뭐 거의 80석, 90석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100한 몇 석, 그래서 몰락은 모면했죠. 네? 그때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황교안 대표가 결국 그런 이 썩난 이 중도층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 실망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자기 메시지 그리고 이번 총선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대통령 선거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당은 살려주십시오라는 정말 절박한 호소 하나랑 그다음에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지금 선대위원장 하면서 정통 보수파들 생각에는 저거 더불어민주당 만들어준 사람 아니야. 거기서 제1당 되면서 국회의장이 넘어갔잖아요. 국회의장이 당시 그때 참 우리 그 당시는 새누리당도 이 사람도 나이브했던 게 그때 이제 명분론 휩싸였죠. 그때 무수적으로 당선된 사람 많았잖아요. 그 사람 신속히 받아들였으면 국회의장 안 뺏겼어요. 근데 그 사람도 안 받아들이고 계기다가 한석 차인데 국회의장을 넘겨줘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탄핵에 방망이를 쥐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그 탄핵에 결국 빌미를 제공해 국회의장 넘기게 됐던 일당을 만들어준 선대위원장이 우리 지금 선대위원장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안타까운데 그러나 이 양반 김종인 씨 얘기 가운데 설득력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가 지난 3년간 지켜보니 이렇게 엉망일 줄 몰랐다. 그래서 김종인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민 여러분, 저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엉망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야로 생각해서 이 선대위원장에서 이들을 찍자고 했는데 지난 3년을 지켜보니 정말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년 전에 거기에 선대위원장 같은 걸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라를 돌려놓아야겠습니다. 라고 김종인 선대위원장하고
선대위원장이 자기 반성적 메시지를 밝히고 절대로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황교안 씨도 적어도 당이 제대로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자기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무당파층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현재로 보면 좀 참 쉽지는 않아요. 우선 지금 또 한번 그 지역별로 한번 볼게요. 왜 어렵냐면 선거에 가장 많이 몰리는 데가 어디입니까? 수도권이죠. 수도권이죠. 그러니까 전체 그 지역구 선거가 153개거든요. 153개 중에 121가 서울 경기예요. 근데 지금 이 조사로 보면 서울에서요 45대 19입니다. 인천 경기에서 43대 21이에요. 홍준표 씨가 지난번 얻은 25%의 벽을 못 넘었어요. 지난 지방선거 때 몇 퍼센트 얻었습니까? 서울 거의 전역에 23%, 24%였어요. 네. 많이 보던 데가 25%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추세로 하면 서울에 지금 물론 나중에 무당층이 일로 좀 와서 좀 가긴 하겠지만 이대로 가면 거의 2배 이상이에요. 2배. 그러면 가장 많이 걸린 그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에서 만약에 이대로 이 추세대로 반영이 간다면 저는 충격적 패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무당층이 뒤에 그 이 설문 중에 지금 코로나 국가적 재난 상황이니까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이 당선돼야 한다라는 설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닙니다. 집권 여당을 견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당을 찍어야 됩니다라는 설문에서 답변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당을 지지해야 된다는 사람이 47%, 야당을 지지해야 된다는 사람이 37%예요. 물론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 지지 부담은 높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 여당 지지가 높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러면 무당층은 어떻게 반영하냐? 이거는 좀 나름대로 좀 희망적이에요. 23대 14예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을 지지해야겠다. 집권 여당을 좀 지지해 줘야 된다. 이 국가적 재난 상태를 23%고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을 찍어야 34%예요. 그런데 이것도 지난번에 무당층이 이거보다 훨씬 더 1대 3이었어요. 근데 지금 23대 34로 바뀐 거예요. 그나마 지금 무당층이 상승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층이 이렇게 간다면 그러면은 이게 뭐 한 10% 차이니까 그 차이가 크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간다면 지금 현재 만약에 그러면 이 추세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고 계산해 보면 지금 현재 서울 경기에 45대 19 거의 절반 차이가 나는데 거기서 만약에 뭐 10%는 아니지만 한 4, 5% 플러스 한다고 해서 이게 있겠나요? 저는 이대로 보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갤럽에서 조사로는 그러면은 비례대표 예상 득표율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뭐 투표율 그다음에 부동층을 하고 그다음에 누구를 지지하냐를 가지고 이걸 종합해서 추측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31%를 받는데요. 지난번에 그 20대 총선에서 비례에서 우리가 35% 받았어요. 근데 지금 그보다 낮은 31%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 26%. 근데 이거는 좋아할 게 아니고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12%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38%예요. 네. 그러면 지난번 정당 투표가 높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르면 여당 이중대들이 있잖아요. 정의당 15%. 그럼 38%에 15% 더하면 60%가 넘어요. 국민의당은 뭐 8%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저는 예를 들면 비례에서도 60%를 이들이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충격적 패배 아니냐. 저는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지금 기타 정당이 6%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제가 우려하는 대목인데 이 기타 정당에는
뭐 예를 들면 친박신당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기독자의 통일당도 있을 거고, 또 하나 있잖아요, 그 우리공화당. 이 당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들이 6%라면 사실상 이 6%는 지금 그 미래통합당에 떨어져 나온 사람들인데 열받아서 나온 사람들. 네. 그래 도저히 비례는 너가 못 찍겠다. 근데 이슬이 하나로 안 쏠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자의 통일당은 지금 뭐 어디에 주적했냐면 지금 이 기타 정당 6% 제가 보기에는 하기에 따라서 한 8% 정도까지도 받을 텐데요. 전체 규모를 놓고 이제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된다. 지금부터. 우리 공화당은 우리는 어떻게 다루고 그 다음에 친박신당은 어떻게 다루고 우리만이 정말로 광화문세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해서 좀 쏠림을 받아야만 이번에 3% 넘기지 않냐. 잘못하면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2. 최악이 되기. 최악의 시뮬레이션이죠. 지난번 그 기독당이 제가 알기에는 16,000표가 부족해서 그 원내 진입에 실패했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번에 보다도 지금은 저 기독자를 그때는 그 기독당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상당히 10만 표가 가져가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지금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네, 등록이 안 됐죠.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2로 가져가면 큰일 난다. 네. 그래서 저는 기독자의 통일당이 정말 분발이 예상된다. 네. 이 6%를 놓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투항해버렸잖아요.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투항하지만 어쨌든 이 박근혜 그 대통령을 지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좀 강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몰리고 막 탄핵당할 때도 이 사람들을 악착같이 지지하고 석방시켰다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을 좀 잘 달래고 그래서 좀 뭔가 그 기독자의 통일당이 정말 이들의 마음에 드는 슬로건과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지난번 그 조국 때 서명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좀 악착같이 설득하도록 작업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만이 뭔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 희망을 원내 진입의 희망을 가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